오늘 알아야 할 뉴스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알류 함께 할게요. 오늘은 정재호 의원님, 나인원 의원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다행입니다. 자, 어제의 하락을 딛고 이 주 초반의 움직임을 끌어올리려는 이 모습이 다행인데 오늘 뉴스는 어떤 것들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되는지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중국 제로 코로나가 불러온 나비 효과가 참 대단했습니다. 특히 미증시도 약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오늘 또 하락하려나 했는데 중국 증시가 급반등을 나타냈고 홍콩 항생 지수가 6%가량의 상승폭을 더 키우면서 한숨을 놨는데요. 자, 우리 증시 흔들까라는 부분입니다. 제로 코로나의 방역에 대한 시위가 곳곳에서 나타나는 가운데 과연 방역 완화가 돼서 증시를 좀 잠재울까? 증시 하락을 잠재울까? 아니면 계속 좀 발목을 잡을까? 양 지금 축에서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정재우 의원님? 네, 일단 그 중국 봉쇄와 관련된 부분은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조금 이해하는 데서 시작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만 사실 국제 정세라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의 약간의 속내를 읽을 수 있다고 하면 돈의 방향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조금 선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전에도 중국 봉쇄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간단하고 짧게 설명을 드릴 건데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제가 투자 전략에다 오늘 올려둔 겁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의 시황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시작을 해볼게요. 처음 초기 코로나는 굉장히 독성이 강했었죠. 그래서 방역이라고 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좀 봉쇄에 더 많은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근데 사실상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시진핑이 일당 독재 체제를 1인 독재 체제를 가져오기 이전까지 상하이방과 태자단과 공청단의 권력 투쟁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해라고 하는 곳은 금융의 중심지이고 베이징이라고 하는 곳은 정치의 중심지인데 상해라고 하는 곳을 봉쇄를 하고 상해의 주요 기업들 우리 잘 알고 있는 무슨 완다라든가 헝다라든가 이쪽 기업들까지 건드려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제주도에 있는 랜딩 카지노 같은 기업들도 건드려가면서 상하이방의 모든 것들을 다 회수를 해왔었단 말이죠. 네. 그 과정에서 피치 못하게 조금 더 강압적인 액션들이 필요했었는데요. 정치부 지도자들과 주요 인물들까지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너무나 긴 이야기가 될 테니까 짧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봉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초기에는 코로나를 봉쇄하기 위함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는 체제를 굳히기 위한 또 체제에 반하는 어떤 액션들을 봉쇄하기 위한 흐름으로 변질되어 갔어요. 그러다가 우르무치시에서 발생했던 화재 사건이 발단이 되면서 범국민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죠. 중국의 시는요, 총 22개의 시가 있고요. 5개의 자치구와 4개의 22개의 성이 있고요. 4개의 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15개의 성과 76개의 학교가 지금 시위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과는 다른 양상의 시위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었던 중국 내에서 벌였던 그런 시위하고는 좀 질을 달리하는 궤를 달리하는 되게 좋은 것만 보여지고 있거든요. 백지 한 장 들고 이러고 있는 사진이지만 사실상 쇠파이프뿐만이 아니라 죽창도 왔다 갔다 하는 격렬한 시위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코로나를 봉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체제에 대한 반발이에요. 체제에 대한 반발은 왜 들어오게 된 거냐 하면 원래 등소평 마오쩌둥 시대에 이 문화혁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문화대혁명부터 시작해갖고 기타 등등. 그때 체제, 독재 체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치를 떨었던 사람들이 등소평을 내세우고 등소평은 차기 정권을 물려받으면서 격대지정이라고 하는 집단 정치 체제를 완성을 했었죠. 네. 그리고 등소평은 20자 정책이라고 해서 도강양해를 강조를 했고요. 힘을 비축할 때까지 나대지 말자라는 정책을 세웠었는데 이번 시진핑은 그런 걸 다 거슬러 버린 거예요. 집단 정치의 체제라는 것도 무너뜨렸고 격대 지정이라고 하는 차차기의 주자들을 미리 선점을 해두는 그런 격대 지정이라고 하는 룰도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인민영수라고는 본인의 인민영수라고 하는 타이틀밖에 남지 않은 거거든요. 결국 이런 독재는 어떤 상황을 불러오게 됐냐면 남은 건 본인의 우상화와 또 너무 편협한 시각에 정책 조율이라는 것밖에 남지 않게 되겠죠. 최근 중국에서는 시진핑 체제에 반하는 시진핑 타도라고 하는 참 지금까지는 보기 힘든 그런 액션이었는데요. 이런 말들을 공공장소에서 락카치를 해온다거나 아주 좀 말로 담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거의 뭐 민주화 운동 뺨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더 통제를 하고 압제를 하려고 하지만 뭐 현재 시대에 압제라는 게 먹힐 수 있는 그런 시대는 당연히 아닐 거고요. 더 완고하게. 하지만 이 흐름이 왜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독재에 대한 반발과 또 하나는 경제 체제에 대한 우려예요. 경제를 코로나 이후에 완강하게 봉쇄를 하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나라들이 피폐해졌었잖아요. 예. 공급망과 관련돼서. 근데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은 국민들은 밥 벌어먹고 살기 힘든 들고 일어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일당 체제라고 하면은 지도자 외에 다른 이 장관급 이런 인사들이 견제를 하죠. 어떤 정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지만 1인 독재라고 하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만은 최고조에 이르러 있고 거기에 압제라는 게 겹쳐서 더 큰 시위로 번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중국이라는 나라도 지금 우리가 금리를 이야기할 때 다른 나라들은 인상을 한다거나 조율을 하고 있죠. 중국은 인하를 한다거나 동결을 한다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왜냐하면 명목금리에서 실질 인플레이션을 빼서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서 실질 금리를 뽑아내게 되는데 인플레 수치가 높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돌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립금리를 맞추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져 있는 건데요. 네. 결코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결국 이런 상황 속 그만큼 어렵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이전 같은 봉쇄를 계속 이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뒤집어지잖아요. 이 당이거나 아니면 민주주의라고 하면 당을 바꿔버리면 상관이 없지만 독재 체제에서 들고 일어난다는 건 전복이거든요. 체제 전복을 가장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진핑의 입장이기 때문에 일당 독재라는 것, 1인 독재라는 것에 대한 단점을 알고 있다면 그냥 놔두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기대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분명히 그에 따른 완화 정책이라든가 사탕을 물려주기 위한 정책들이 펼쳐질 수 있겠죠. 우리가 사실상 밤사이에 있었던 중국과 관련된 우려라든가 어떤 기대치가 만들어져서 또 나비 효과에 의한 새로운 봉쇄 완화에 대한 기대 그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동떨어뜨려 놓고 봐도 될 이야기라고 봐요. 굳이 이거를 끄집어내서 너무 확대 해석한다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련주들이 잘 움직이고 있다는 것과 현재 시장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네. 달러의 약세뿐만이 아니라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돈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결국 중국의 봉쇄 완화라든가 경제 체제의 개방, 순차적인 개방 이런 것들은 달러의 흐름을 조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던 거고요. 그 외에 지금 시장에서 불고 있는 여러 가지 바람들도 거기에 준하는 흐름이라는 거. 그럼 결국 예. 달러의 흐름이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국내에 유입된 자산들이 그래서 대형주를 매수하고 다시 중소형주로 분산되는 과정. 그런 전차 속에 우리는 다음 주에 동시만기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물옵션 동시만기 이전에 지수를 좀 조율하고 현물 밸런스를 맞추는 구간이라서 아마도 갑자기 올라오고 또 쉬어가고 말라오는 거에 많이 흔들리실 수 있을 텐데 네. 현재 구간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속도를 조율하고 보정을 하는 구간이니까 너무 큰 기대치라든가 너무 큰 우려라든가 겁먹지 마시고 그때그때 중요한 수급들이 유입되는 종목군들을 잘 모아 가신다면 또 급격한 상승이 나오는 또 그럴 때 그런 종목군들의 좋은 말이 나올 때 또 물량을 정리를 하고 다시 또 좋은 걸 모아갈 수 있는 좀 그런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은 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국에서의 입장에서 계속 봉쇄 조치를 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로 코로나 봉쇄 완화를 위한 시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중국의 방역 완화를 해서 긴장감을 덜지 아니면 백지 시위의 영향을 전 세계가 더 받을 것인지에 대한 이 갈림길에서 좀 긴장감을 덜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나이런 의원님도 좀 네. 의견에 동의를 하실까요? 지금 중국에서는 또 부동산 정책의 추가 지원에 대한 소식도 오늘 중국 증시를 좀 끌어올린 요인이 됐겠죠? 네. 예. 자, 일단 그 전에 질문을 좀 한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을 몇 차까지 받으셨죠? 저는 3차까지 맞았어요. 3차까지. 저도 3차까지 받았습니다. 중국인들은 코로나 백신을 몇 차까지 맞았을까요? 잘 안 맞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일단 백신 자체가 없습니다. 예. 예, 저도 자료 조사를 하면서 조금 알게 되었는데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백신 자체가 중국에서 수입을 아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지도 못하면서 계속 봉쇄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죠. 뭐 이런 상황이 계속 좀 지속되고 있으면서 몇몇 가지 지금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광저우 쪽에도 지금 현재 병상으로 의심되는 약 9만여 개의 일단 건물이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7천 개밖에 건물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정말 광범위하게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다가올 겨울에 정말 다시 한번 팬데믹 상황이 오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어제 저녁이죠.
일단 중국 내에서도 이제 도심 내에 전차와 탱크가 정말 말 그대로 어떤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일단 대대적으로 좀 이동을 하면서 지금 언론이라든지 그 외 취재를 갔던 대표적으로 이제 BBC 기자가 취재 중에 연행이 되거나 끌려가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면서 사태의 심각성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전체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면서 특히 아시아 증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좀 달리 생각해 본다면 일단은 중국 입장에서는 제로 코로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국민들, 중국인들이 입장에 있어서는 사실상 월드컵 시즌에 축구 경기를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예. 심지어는 중국 정말 신장 위구르 쪽에 있는 어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출입문을 폐쇄시킴으로써 화재가 발생을 했고 또 그로 인해서 사상자가 발생을 했죠. 그런데 정말 좀 아이러니컬한 부분들은 이런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떤 봉쇄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아예 출입문을 폐쇄시켜버리는 경우가 오늘 아침까지도 다소 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또 그런 와중에 또 이 집회 자체가 홍콩이라든지 또 홍콩과 근접한 중국 본토 지역 내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가 되니까 어제 저녁 일자로 일단 어느 정도 완화를 하겠다. 근데 그게 어디냐? 앞서 말씀드린 신장 위구르 쪽, 즉 사상자가 발생했던 곳입니다. 그 외 지역은 사실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일단 이런 상황들이 얼마만큼 지속될지 사실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분명 확실한 것은 지금 현재 확진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고 사망자는 사실상 집계조차도 되질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백신 자체가 공급이 되질 않고 자체적으로 백신을 개발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비강 스프레이 정도만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조차도 백신이나 치료제로서의 역할은 전혀 하질 못하고 있다.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앞서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는 지금 현재 봉쇄 수준은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 당시에는 도시 자체를 아예 폐쇄시켜 버렸던 것에 비하면 지금은 공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파트라든지 어떤 빌딩 이런 수준에서 일단은 봉쇄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약 한 3년 가까이 변화 없이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코로나 자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없애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지만은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네. 시기 되면서 이제 서로 이제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을 하였고 이것이 말 그대로 무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생산 부분들, 어떤 소비 부분들까지 적지 않은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지속될 것인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린다라면 이제 부동산 쪽에 대한 이야기도 또 추가적으로 앞서 네.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국 정부를 비롯해서 지방 정부까지 지금 현재 세수의 약 한 30% 가까이가 사실 부동산 산업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좀 들면서 나름의 공급량을 늘리고 계속적으로 공급량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좀 펼쳐왔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 수요가 점진적으로 이제 감소하는 겁니다. 왜? 중국 역시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일반적인 어떤 민간 대출업자라든지 또 일반 어떤 중국인들이 새롭게 부동산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좀 완화 정책을 펼쳤다는 게 사실상 공급량은 그대로 유지하되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좀 낮춰보겠다라는 식의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 좋은 효과를 나타낼지 지금으로서 또 이 부분도 사실 좀 알기 어렵습니다. 왜? 앞서 헝다그룹이라든지 이제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버그란데 사태가 있었죠. 사실상 이제 PF라고 하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어떤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자금을 끌어모으고 그에 대한 어떤 수익을 이제 배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자금을 끌어모았을 때 그 자금을 투자하고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어떤 이자 비용을 사실상 지급하지 못하거나 지급을 유예시켰거나 또는 중국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지금 버틴 게 약 한 2년 가까운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런 시간 자체가 사실상 내년에 어떤 도화선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조심스러운 추측도 시장 곳곳에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중국에서 발생하는 뭐 코로나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상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부동산 시장의 어떤 리스크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감안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백신 공급도 안 되면서 이 봉쇄 정책으로 제로 코로나를 만들겠다.
지금 시위 현장에서는 더 이상은 못 참겠다라는 이제 중국의 상황이 적지 않게 아시아 시장에 타격을 줬습니다. 자, 앞으로의 영향들 직접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또 중국 관련주는 또 기세등등한 모습을 나타냈는데, 자, 오늘 업종별 흐름 보겠습니다. 핫 키워드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항공주가 두드러진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영국이 사실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승인하면서 이 14개국 중에 영국을 제외한 9개국이 승인을 했는데, 이제 영국도 승인, 그리고 이제 유럽연합과 중국, 일본의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자, 합병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항공주 국제선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정말 바닥을 탈피한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 항공 쪽에 좀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죠. 자, 정재훈 위원님. 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오늘 좀 관련 종목군들, 특히 대한항공 우선주라든가 한진칼 같은 경우에 뭐 상한가까지 올라갔다가 다 개원했거든요. 네. 항공 수요를 본다고 하면은 항공 수요만 두고 봤을 때 저는 뭐 앞으로 긍정적일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지금 M&A와 관련된 부분을 좀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남은 4개 국가들, 예. 남아있는 4개 국가들 중에서 한 국가에서라도 태클을 걸게 되면은 합병이 무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독점법 때문에 그런 건데요. 런던 노선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를 제외하고 나면은 우리나라에서 오가는 다른 노선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도 각자의 입지에 맞춰서 좀 기준을 세워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만에 하나 어떻게 될 수 있을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치만 갖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게 아니어도 지금 뭐 가까운 일본이라던가 또 반대로 일본에서 국내로 유입되고 있는 이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11월 달 그리고 12월 달에 올해 들어서는 최대치의 관광객들이 일본에서 국내로 오게 될 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폐쇄 정책을 뭐 코로나를 빙자한 폐쇄 정책을 하고 있지만 네. 또 그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앞서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mRNA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에서 뭐 앞으로 봉쇄를 완화하게 되면은 3억 6,300만 명이 감염이 될 것이고 580만 명이 중환자가 될 것이고 뭐 60만 명이 사망을 하게 될 거다 이런 통계를 내놨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저께 애플 같은 경우에는 봉쇄를 강화하게 되면 뭐 애플의 900만 대, 600만 대의 생산 차질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TSMC라던가 퀄컴 같은 데도 같이 하락을 해야 되고 아직도 기업들이 중국 때문에 그렇게 큰 데미지를 입어야지 된다고 한다면 그런 기업들이 그 공급난과 물류난을 겪어오면서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그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때문에 데미지를 입었다. 그러면서 지금 사실 말아야죠. 2년이란 3년이란 시간 동안 데미지를 입어왔는데 그런 것들을 또다시 같은 내용과 같은 이야기로 데미지를 입을 거라는 예측을 한다면 그럼 두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요. 봉쇄를 해도 기업이 데미지를 입고요. 봉쇄를 하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데미지를 입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조금 엇나간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코로나와 관련된 어떤 예. 정책적인.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개방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엔데믹이라고 하는 시대는 우리가 맞이하게 됐고요. 그냥 공생하는 관계, 바이러스와 공생하는 관계로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카지노 관련주라든가 여행 관련 종목군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동안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핍박받았던 많은 종목들이 점점 밑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고 네. 의미 있는 매수에도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 항공주를 빼놓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전보다 항공주도 많이 올라왔지만 좀 이런 급격한 어떤 이슈를 타고 급등락을 주기에는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에요.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게.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벼운 우선주 쪽이라든가 한진칼 같은 경우는 상을 가게 된 건데 예. 후반부에 다 개원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전 이 이슈만 가지고는 좀 이야기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 그냥 항공 수요, 앞으로 여행 수요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주가가 타당하냐 네. 좀 이걸 따져본다고 한다면 올라가야 될 종목군들은 항공주들에서 조금 더 많이 있다고 봐요. 하지만 예. 그거를 M&A만 가지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렇군요. 대신 항공 여행 수요와 관련된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전 세계가 다 같이 이제는 바뀌어가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네. 그러면 좀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오늘 앞서 시황에서도 봤듯이 뭐 여행, 카지노, 그리고 엔터,
이런 중국 관련주들이 상승을 나타냈고 화장품주도 상승을 네. 나타냈는데 항공주는 뭐 그런 여행 수요의 전환, 여행 수요가 좋아지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네. 이 M&A로 봤을 때는 너무 기대감을 크게는 갖지 말자. 지금 네네. 4개국이 남았네요. 아마 유럽연합, 일본, 중국, 미국인가요? 유럽연합에서 2개 국가예요. 예. 네. 한 국가라도 태클을 걸면 합병이 불발되기 때문에 불발입니다. 이 기대감은 크게 갖지는 말자. 그러면 좀 더 본질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가요? 여행 수요와 같은 부분. 네, 여행 진짜 특정한 수요? 가치입니까? 네. 종목 하나 보여주신다면. 지금 저는 그 대한항공을 좀 짚고 가고 싶은데요. 예. 대한항공도 높이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 대한항공 지금 월봉을 보면요. 계속 특정 구간에서 머무는 흐름을 보이고 지난번 팬데믹 이후에 한번 상승했다가 지금 눌림을 좀 잘 주고 지금 현재 구간은 장기 낙폭과대에 대한 반발 그 이상으로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27,700원 구간까지는 매수 주체들, 주요 매수 주체들도 잡고 있는 평단가라는 게 있어서 거기까지는 올라와야지 뭘 풀고 나가든 도망을 가든 아니면 더 사든지 결정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27,700원 구간까지는 현재 구간에서 대략 한 10% 정도의 상승률이 남아있는 구간이잖아요. 그 정도 흐름 들어왔을 때 딛고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또 이전처럼 이 앞부분에 나왔었던 그런 구간처럼 막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흐름을 잡을 수 있을지 그거 보면서 좀 대응했으면 좋겠고 저는 오히려 중장기 관점으로 여행 수요라든가 앞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데미지 입었던 것들이 좋아진다는 관점으로 본다면 더 많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으니까 항공주에서는 지금 LCC 쪽, 그러니까 FSC 이런 그 풀서비스 캐리어 섹터에서는 좀 아무래도 지수나 패시브 자금들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LCC 쪽에서는 좀 빠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역은 그래도 주인공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우선주라 한진칼 이런 거니까 저는 대한항공 갖고 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좀 항공주와 관련돼서는 차후에 제가 좋은 정보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운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항공주를 조금 더 축으로 둔다면 오늘 주제와는 조금 벗어날 수 있지만 LCC 쪽을 좀 더 봅니다. 오늘 그 뭐 항공주는 아닙니다만 정재호 위원님 그 아모레퍼시픽이 굉장히 많이 올라더라고요. 네, 잠시 후에 점검 부탁드릴게요. 자, 항공주 상승 기류 더 탈까요? 나인원 위원님? 일단 저는 테마주로 봅니다. 네, 전형적인 테마주로 보고요. 일단 이 이야기는 상당히 좀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왔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한항공에서 아시아나 항공을 일단 인수 조치를 하면서 중간 과정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재정난을 겪다 보니까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지분을 돈을 주고 그냥 내가 내 지분으로 만들고 흡수 합병을 해서 아시아나항공을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최종적으로 2, 3년 내에 아예 회사 자체를 없애버리는 쪽에 어떤 흡수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에 걸쳐서 수많은 국가들의 어떤 독점권, 그러니까 이 반독점에 대해서 어떤 승인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 미국, 유럽, 일본 그 외 이제 국가들의 최종적인 승인이 남아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 본다면 아예 실패할 것이다. 즉 인수합병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대한항공이 전 세계 10위의 항공사입니다. 일단은 여객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물류 배송 쪽에 있어서도 사실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고 있고 어떤 기기, 장비 보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사실상 전 세계 탑5 안에 들어간다 할 정도로 막강한 장비를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당히 어떤 미국 쪽 입장에서는 경쟁 상대로서 보고 있고 그쪽 입장에서도 일종의 어떤 로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계속적인 의견 제시를 통해서 사실상 이런 어떤 합병에 대해서 계속적인 반대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혀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어떤 합병에 대해서 자신들은 승인해 줄 수 없다. 그리고 합병이 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또 영업활동 자체를 할 수 없게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이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까지 리스크가 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이 좀 나왔지만 좀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 지금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한다고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도 가지실 수 있겠지만 지금 남아있는 여러 가지 어떤 승인 과정 중에 단 한 가지가 통과가 된 것이고 남아있는 최종 4가지의 국가, 즉 4국가에서 받게 되는 이 승인 문제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지금 1년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 테마주로서 좀 보시면 좋겠고 테마주로서 너무 길게 보시기보다는 어떤 좋은 소식이 있을 때, 호재가 있을 때
당일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이튿날까지 어떤 스윙 관점으로 짧게 좀 보시면서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이 가장 탁월할 것이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비슷한 의견입니다. 추후 이 불어 국가가 나올 시 M&A, 그 무산, 이 리스크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관련된 이슈 살펴봤습니다. 오늘 상승폭을 좀 줄이면서 좀 마감이 된 부분이 있네요. 오늘 어떤 종목 체크를 해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대장주인 이제 아시아나 IDT죠. 일단 테마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가장 많이 테마주의 올라있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요? 가장 핵심적인 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 테마주에. 자, 네, 테마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가총액이죠. 시가총액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리고 상승률이 크면 클수록 거래량과 상관없이 대장주의 어떤 조건에 충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물론 이제 관련 종목으로서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한진칼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 그 외 수많은 관련주들이 있겠지만 그 안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상한가에 도달하거나 상한가에 준하는 시세가 나오고 또 시가총액도 일반적으로 뭐 1,000억 원 내에 좀 많아봤자 3,000억 원 이하 정도 된 시가총액을 유지해주는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우리가 시세 차익을 남기는 관점에서 또는 투자라든지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 반드시 지켜봐야 될 종목이죠. 그래서 이제 아시아나이디티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네. 동사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1,000억 원인데 실질적으로 항공과 관련된 업무는 정말 제한적입니다. 즉 항공과 관련된 우리가 어떤 표를 예매한다든지 어떤 티켓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소프트웨어 정도 개발하고 그 외에는 소위 시스템 통합, SI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에서 전방위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또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영업이익과 어떤 매출을 계속적으로 늘려가는 그런 전형적인 IT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테마주입니다. 확정된 사안은 없습니다. 호재는 있겠지만 이 호재라는 재료가 오늘 내일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정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가들 중에서 한 국가라도 승인을 하는지 그 결과가 앞으로 향방을 결정짓게 될 아주 중요한 변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병된 거 아니야? 그거 아닌 아닙니다. 걸로. 예, 그리고 지금 두 위원의 의견을 토대로 여러분들 짜시는데 좀 분석이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성투하자고요.